예, 시청자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조경태 사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아이고.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는데요. 댓글 반응이 제가 정치인이,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우리 프로에 출연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댓글 반응이 좋은 건 처음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황 소장님 덕분이었어요. 예. 오늘 이 설 연휴에 이 조 의원님 방송이 나가는데요. 자, 지난 그 주 수요일, 그러니까 1월 30일 날, 처음에 당 대표에 나가는 줄 알았는데, 최고위원 선거로 이렇게 출마한다고 그 입장을 바꿔서 발표를 했습니다. 뭔 사연이 좀 있었습니까? 저는 조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나가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아유, 예. 정말 과찬이십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전당대회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네. 또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예. 대표를 하시겠다고 많이들 이렇게 좀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저는 통합과 화합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새누리당, 예. 자유한국당 전신입니다만은 새누리당이 폭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서로 분열 때문에 망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자신이 조금 마음을 비우고 나처음으로써 우리 당이 통합되고 화합된다면은 기꺼이 제가 그 자리도 양보하고 또 제가 희생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저는 이번에 최고위원회 출사표를 던지게 된 것입니다. 예. 그 조 의원님은 그 한국당에서 이 정치적인 칼라가 기존의 한국당에서 이 국민들이 탄핵 이후에 주로 비판하고 있는 부분과 좀 반대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한국당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주 이렇게 한국당의 이 지금 수구 기득권이라는 비판을 희석시킬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인데, 근데 너무 또 욕심이 없는 게 아니냐. 예? 그 사선을 이 적지에서 뭐 민주당 때였지만 3선을 하고 또 당을 옮겨서도 영입이 되었어도 또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정치사에 복이 드문 부산 지역에서 연속 4선을 했는데, 그러면 한국당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한번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물결을 끌어내야 되는데, 또 이 당의 화합을 위한다면서 또 이 자신을 좀 낮추셨어요. 그래서 참 다른 사람은 좀 배워야 될 부분이지만 다 그냥 개나 소나, 미안합니다. 이 남의 당의 중요한 분들을 보고 개나 소나 다 그냥 벼락 치고 천둥 울 때는 숨어가 있다가 문이 무서워서, 문 정권이 무서워서 숨어 있다가 이제서 당 대표하겠다고 다 나오는데, 조 의원이 안 계셨으면 저는 기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또 이렇게 당의 화합을 위해서 또 본인이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옮기셨는데, 앞으로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 의원께서 좀 욕심을 좀 정치적으로 내야 된다. 정치라는 것이 이게 사람이 양보하고 착하면 그냥 인정을 하고 이렇게 떠받들고 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참 착하고 저 사람은 크게 욕심이 없으니까 그게 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우리 황 소장님 같이 훌륭하신 분들이 저희 자유한국당에 좀 들어오셔가지고 비상대책위원장이라든지 또 당이 바로 가도록 하는 그런 철학적인 부분을 좀 잘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왔고요. 제 자신은 그래서 조경태 역할이 뭘까 하는 것을 항상 고민해 왔었습니다. 저는 저희 당이 제대로 국민들께 좀 신임을 얻고 또 국민들께 또 지지를 얻는다면은 저는 그것으로 상당히 저는 기여했다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저희 당이 싸우지 않으니까 지지율이 그나마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보면서 내년 총선까지는 어쨌든 우리 당이 개파적 갈등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혹시나 저한테 최고위원이라는 그런 막중한 또 그 임무를 주신다면은 저는 우리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한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좀 투쟁력이 약하다. 온실 속의 하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야당다운 야당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의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아주 조 의원께서 좀 욕심을 내 주십사 하고 제가 좀 당부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뭐 주로 경제, 안보 이 두 가지에 국한해서 조 의원께서 지난번에 저희 출연하고 나신 다음에 그 댓글이나 이런 거 한번 보셨죠? 예. 네, 얼마 전에는 저희 방송에 이 출연 펑크를 해서 아마 평생에 욕은 혼자 다 먹은 분도 계세요. 근데 조 의원께서는 거의 비판하는 그런 댓글이 거의 없는, 제가 봤을 때 뭐 일반 출연자가 나와도 정치 패널이 나와도 그런 적은 별로 없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런 보는 시각이 있구나. 이래서 제가 한번 이 조 의원께서 놓으시겠다 해서 또 정치 경제로 못한 이야기를 좀 하시자고 이렇게 이 자리를 지금 설 특집으로 이렇게 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뭐 조 의원님이나 저나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 정권이 이제 자깜빡이를 켜고 실제로는 또 이 대기업가, 심지어 삼성공화국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국민에게는 좌파 개혁 정권이 어떻게 실제로는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리울 만큼 위선적이었나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추구하는 경제 정책 자체가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별로 이 도움이 안 되고 있다. 그런 게 문 정권도 그렇고 또 노무현 정권도 그랬지 않습니까? 노 정권이 지나가고 나니까 잘한 것도 조금은 있었다. 전부 다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열린 우리당이라는 여당이 해체돼 버릴 정도로 그렇게 경제 실정에 대한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문 정권이 재벌 개혁 그리고 뭐 양극화 해소 이런 거를 내세워서 지금 국민 지지를 받으려고 했는데 현재 돌아가는 부분이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 순수한 좌파 진영 안에서는 노 정권 때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이 이 문 정권이 노 정권보다 업그레이드된 자깜빡이 우회전으로 가고 있다. 또 겉으로는 상당히 이 행보를 하는 것 같으면서 얼마 전에 노영민 비서실장이고 이재의 발다 뭐 이런 소문이 많은 사람인데 그 뒤로부터 재벌들을 접촉하면서 자기들이 문제 삼았던 부분을 자기들이 풀어주는 행태로 가고 있다. 이런 비판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양면적이다. 노무현 정권이 양면적이었듯이 이 문 정권도 지극히 양면적이다.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뭐 더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권을 다른 표현으로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한 비판과 비난을 받았고 급기야는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탄핵 이후에도 그런 현상, 탄핵의 어떤 물론 부결은 됐습니다만 탄핵에 대한 파동 이후에도 노무현 정권이 지지율이 항상 그 바닥으로 이제 치닫았는데요. 이번에 문재인 정권은 이제 노무현 정권이 아마추어 정권이라면은 문재인 정권은 초아마추어 정권이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정권 때 어쨌든 아주 실망했던 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 바닥이라고 하면은 바닥이면 끝이지 않습니까? 주식이 또 바닥이면 다시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재인 정권 놀랍게도 바닥 밑에 지하가 있는 거예요, 지하가. 그래서 이 초아마추어 정권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지금 한숨을 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지금 설 특집이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저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초아마추어 정권의 어떤 이 경제 해소 방안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는 과연 올해 2019년도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이제 나쁜 쪽으로 훨씬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이제 2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재작년이네요. 대선에 이 시기에 문 정권이 노무현 정권 시대에 대한 반성을 투철하게 하지 않으면 삼성공화국 2가 될 거다. 제가 이 말을 한 것뿐만 아니라 박원순도 그 이야기를 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재명 지금 경기지사도 그 말을 경선 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좌파 정권이면 좌파 정권답게 하든지, 좌파 정권이면서 재벌들을 선별적으로 겁을 주고 잡아놓고 이러더니만, 이제는 또 특정 재벌하고는 또 몇 개만 또 친하게 아주 지내요. 노무현 정권의 삼성공화국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실제로 노무현 정권의 운영에 삼성이 깊숙하게 관여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재벌들을 벌을 주고 괴롭혀서도 안 되지만 재벌하고 정치가 너무 유착이 돼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재벌 벌 주고 조사하고 또 풀어주고 또 그리고 일부는 밀어주고 또 어떤 거는 한진 같은 데는 또 회사를 소유권을 뺏겠다고 하고, 그야말로 자든 우든 원칙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자면 자답게 우면 우답게 이 정권은 좌우 정책이 혼돈을 일으키면서 한마디로 왜 저렇게 좀 미친 정권 같냐, 이 경제에서 정책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인사가 만사지 않습니까? 예. 또 인사가 또 망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인사를 잘하면은 만사가 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인사를 잘못하게 되면 망할 그런 길로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정권을 보면은 후자 쪽에 가깝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그 인재풀이, 소위 말해서 인재풀이 너무 제한적이다. 지천에 얼마나 많은 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좀 자문도 구하고 또 그런 분들을 또 등용해서 쓰게 되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노무현 정권 때 실패했던 그 정권의 인사가 그대로 그냥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한 정권의 일을 답습하다 보면 또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면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지금 고통 속에 그 허덕이게 만듭니까? 이 지금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하느냐? 노무현 정권 때 실패했던 그 인사들을 그대로 또 갖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무슨 뭐 재활용품도 아니고요. 그래서 능력이 없거나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아무리 자기하고 친하다 하더라도 그런 인사들은 저는 배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자본주의 그 경제 또는 실용주의 경제를 좀 더 아는 그런 그 인재들을 좀 많이 영입해서 선다면은, 등용해서 선다면은 저는 다소나마 경제 정책의 기조도 좀 바뀌고 또 좋은 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굉장히 미워하면서 닮아가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잘못 말한 게, 젊은 사람들이 중동에 가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니나 가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아세안에 가라고, 그 노인들은 SNS 산에 다니면서 SNS 하지 말고 아세안에 가고, 젊은 사람들은 헬조선 하지 말고 아세안에 가고, 국문과 나온 사람들은 또 아세안에 가라고. 그건 정말로 청장년청을 저렇게 한 방에 원샷으로 투키를 해버리는 저런 사람은 살다가 처음 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 그래서 그거는 뭐 일단 어떤 대형 이 SOC 사업이나 인프라, 건축 사업, 토목 사업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익성이 있는지. 근데 그 국회에서 저 위원장을 하셨죠. 네, 기재위원장을 하셨죠. 그러니까 잘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만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지금 예비 타당성을 생략한 채, 그야말로 김경수가 경남지사니까 그냥 경남에는 KTX 놔라. 선물로 하지. 곳곳에 지금 선물로 도로니 철도니 한국같이 이렇게 SOC가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나라에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 예산을 가지고 이명박 정권을 토건 정권이라고 그렇게 4대강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4대강은 남 안 하는 거라도 했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도로니 광역 뭡니까 GTX라고 이 심청 철도니 또 무슨 트램이니 뭐 온갖 거를 다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토목을 전공했던 그렇죠. 공학 박사시죠. 공학도로서 봤을 때 필요한 SOC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무분별하게 이런 식으로 이 예타를 면제시킬 만큼 이런 SOC를 하다 보면은 저는 후대의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결국은 20대, 30대가 나중에 40대, 50대가 되지 않습니까? 60대가 될 수 있고 이런 분들에게 이제 부담을 아주 많이 떠안게 만드는 행위일 수 있고요. 지금 예타 면제를 해가지고 마치 선심성으로 이렇게 막 달래는 듯한 이런 행위들은 상당히 비급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야말로 저는 전형적인 파퓰리즘 정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지역의 단위에서는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또 그런 단체나 지역에 무슨 토도 있고 세력들, 토건 세력도 있고 그로서 이익을 보는 세력들. 이번에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도시 재생 사업입니까? 제가 목포 발전 추진위원회라는 사람들이 무슨 플래카드 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저래서는 안 된다고 내 비판 많이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그런 어떤 불로소득을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세력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면밀히 저희들도 국회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아마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타를 면제한 이 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오는가 하면 소중하게 다른데 국가에서 꼭 필요한데 쓰여져야 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예타를 면제한 채 그냥 정부 예산을 갖다가 배당을 시켜버리거나 더 나아가서 맥커리가 지난 MB 정권 때 욕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이 민자 펀드들이 들어와가 이제 회사를 만들어가 저거가 다리 놓고 필요하지도 않은데 예타를 해도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의 경전철 중에서 제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조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산 김해간 경전철이 하지 마라 하고 얼마나 경고를 줬습니까?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죠.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만 그렇습니까? 용인도 경전철이 그렇지요. 의정부 그렇지요. 경전철이 나아진데 치고 문제가 안 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사람이 처음에 하루에 10만 명 다니야 이상이 해야 타야 수지가 맞는다는데 조사하면 한 12, 3만 명 다닌다. 이래놓고는 실제로 해보면 한 3만 명 다닌다는 거나 3, 40%, 2, 30% 이러면서 모자라는 거를 최소 이윤 보장이라고 MRG라고 정부가 나중에 보장을 끝없이 해줘야 돼. 40년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정부한테 BTAO니 BTL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한번 걸려들면 이런데 한 40년씩을 국민 세금으로 몇십 조를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경제 침체가 오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과도한 무분별한 SOC 투자 사업 때문에 그런 사안들이 보여졌거든요. 이게 SOC라는 것은 짓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도로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매년 거의 이 유지 관리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돈이 마구마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SOC 사업이 잘못되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이 깨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최근에 말씀 주신 예타 면제시킨 SOC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가 철저하게 한 번 더 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이 예타 면제를 한 거의 초법적인 이런 진행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할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국회에서 특히 제1야당에서 좀 더 철저하게 좀 가려야 된다.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되고요. 또 제1야당도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됩니다. 자기 지역에 이익이 된다 해가지고 지역 이기주의가 여야 정당 사이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이기주의로 해가지고 침묵하거나 이런 행위들은 저는 보여서는 안 된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님 부산이 지역구인데요. 부산이 보면 민자를 끌어들여가지고 곳곳에 토목 사업을 해서 그냥 도로 좀 지나가면 돈 받고 터널 지나면 돈 받고 다리 건너면 돈 받고 부산에는 좀 다니려면
주머니에 예. 예, 몇만 원을 넣고 다니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대교가 요즘 또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가대교가 뭐 하루에 10만 원을 내는 사람도 있다고 통행료로. 그러니까 한 번 가는데 많으니까 예, 왕복 2만 원이지 예, 않습니까? 그 여러 번 갔다 오면 10만 원은. 예, 또 큰 차들은 또 대형차 뭐 이런 거는 2만 5천 원짜리도 있더만요. 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의원님, 이 원격의료, 인터넷 은행, 카카오 카풀, 입국장 면세점 이게 대표적으로 문정권이 경제적으로 비판을 받으니까 경제 실정으로 이제 이 뭡니까 규제를 완화해서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또 마치 혁신을 하겠다면서 이런 걸 풀었어요. 근데 이 문정권이 푸는 게 전부 다가 가만히 보면 뭐 원격의료 같은 경우 누구 때문에 하는 건가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고 또 인터넷 은행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카풀도 인터넷 은행 하는 그 다음 카카오 뭐 이런 되고 입국장 면세점 이거는 잘못된 규제 완화 같기도 하고 누가 그 박근혜 정권에서 롯데 면세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기들이 집어넣고 적폐라고 할 적폐했습니다.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를 가지고 좌파들이 이게 마치 4차 산업혁명이니 규제 완화를 해서 이 기업들을 돕는 행위인 것처럼 하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참 이런 얘기하면 그 정부 관계자분들이 좀 자존심이 좀 상해할 수 있는데요. 예. 이 4차 산업의 정확한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4차 산업 하면은 컴퓨터 가지고 이렇게 예. 조금 이렇게 두드린다고 하는 게 4차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이거든요. 예. 이미 IT 기술이나 첨단 기술이 중국이 우리를 능가해 버렸습니다. 예.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중국은 세계 최초로 달의 뒷면, 후면 쪽에 예. 탐사를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예. 탐사 그 착륙을 예. 성공했는데 그만큼 이제 중국의 과학 기술이 뛰어나거든요. 예. 제가 우리 정부가 또는 일부 정치권에서 하는 그 4차 산업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상당히 경상도 말로 잘합니다, 잘아. 그래서 무슨 뭐 컴퓨터에 이 뭡니까 이 모바일 폰에 앱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뭐 저는 아주 조소를 합니다. 그 공대에 나오셨으니까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그 이제 좀 이분들이 그 이 보는 시야가 너무 좁은 거거든요. 이 세상에 카풀 제도 가지고 4차 산업을 하면요, 외국에서는 웃습니다. 맞아 죽을 이야기죠. 막아서 죽지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경제 10위 국가의 그 선진 그 경제 대국이 맞느냐 할 정도로 이 조금 개념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 또는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요, 조금 더 4차 산업의 어떤 목표와 지향점이 좀 원대해야 되고 좀 이렇게 과감해야 되거든요. 미래지향적이고. 그게 또 반드시 새로운 좋은 일자리, 누구도 이 침해받지 않고 충돌이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를 그걸로서 새로운 이렇게 이 수요를 이 노동 수요나 또 산업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4차 산업의 최종의 목표점은 저는 우주 산업이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만 빼고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 하다못해 호주까지도 이 우주 산업에 굉장한 그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보면은 지금 막 뭐 이 하늘 쪽은 쳐다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안에서 요 조만한 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택시 그 종사 노동자들하고 그 대형 어찌 보면 대기업입니까? 하고 그런 이해관계 충돌에서 막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행위들을 보면은 이 참 이 무능한 정권이다. 예, 아마추어 정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충격을 받은 거는 무슨 서해에서 인공 강우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날라오면 배에서 이렇게 풍선 같은 데다가 인공 강우를 시켜가 그걸로서 이제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를 잡겠다. 근데 강우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잡는 기술을 만들면 거기에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가 이득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것이 또 4차 산업혁명인데 그 미세먼지 잡는 거는 그거는 뭐 마치 컴퓨터하고 별 관계 없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라 생각을 안 하고 기껏해야 뭐 이 문재인식 표현으로는 3D, 예? 3D 프린터, 그 다음에 무슨 드론, 무슨 원격 의료 이런 것만 딱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 다음에 무슨 카풀 앱 같은 거 그리고 요즘 스마트 공장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스마트 공장은 이 조 의원님은 그 공대 나오셔가 스마트 공장의 이 체질에 대해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게 한국에 보편적으로 스마트 공장이 가능하시리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 제조업 4.0이라는 게 예.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독일에서 먼저 나왔거든요. 예. 그 독일이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발전되어 있지 예. 않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런 부분을 좀 흉내낸 것 같은데요. 예. 그 우리 현실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을 그냥 카피하다시피 하는 것은 저는 또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스마트 공장을 하게 되면 사실상으로 지금 한 1,000명이 일하는 공장을 다 내보내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뭐한 10명이 하자라는 건데 일자리를 한다면서 스마트 공장을 이야기를 하는 그건 참 이해가 안 가고 제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가려 그러면 그거는 어떤 플랫폼 자체를 한국이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 플랫폼이 기존의 이 인력과 기존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가격이 싸져서 그래서 새로운 핵심을 만드는 게 이 스마트 공장인데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고 참 스마트 공장을 우리 소장님 이야기했습니다. 말씀 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예. 일본이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 일본은 기존의 일자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지시키면서 예. 가자.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자리는 뭐 만들어지면 더 좋죠. 그래서 기존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그걸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예. 예. 아주 많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기존의 일자리를 지켜야지만이 그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떤가 하면은 말씀대로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 기존의 일자리가 덜 줄어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지원해주고 또 연구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일자리 창출의 부분에서 잃어버리는 일자리가 지금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훨씬 많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최근 4, 5년간 외국의 해외 법인으로 나온 게 한 15,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거기서 리턴에서 들어온 기업이 불과 5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5,000개가 새롭게 만들어지고요. 해외 법인이 생기는 거죠. 해외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기업은 50개도 채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국내에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일자리를 갖다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정부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외국으로 가서 투자를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못하도록 안 하도록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인하해준다든지 미국처럼 트럼프가 잘하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건 잘하는 거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아마 방송을 시청하시는 아마 공무원분들 계시겠죠. 꼭 좀 제가 좀 발상의 전환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이 법인세 인하 부분을 한번 좀 전향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법인세 이런 생각을 과거에 한번 해봤습니다. 법인세 인하를 산업별로 차등적으로 좀 적용할 수 없냐. 그 회사의 규모나 또 회사의 순수익이나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잘 나가는 기업들은 좀 법인세를 좀 내고 그리고 한계선상의 이런 기업들에게는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서 그 회사가 또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도록 그래서 수익률에 따라서 법인세를 좀 차등화시키고 또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도 법인세를 좀 차등해야지 일률적으로 법인세는 뭐 22%다. 그렇습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그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자리를 많이 생산해내는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 좀 제조업의 일자리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면은 저는 굳이 외국으로 뭐 나가려고 하는 것을 좀 막아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임금이 급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정부 당국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경제 수준에 맞는 임금을 벗어나면 그건 정치 임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동 생산성이나 산업 생산성을 오버하는 그건 정치 임금에 이렇게 거품을 빼야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땅 사격해주고 그리고 여기 세금 좀 낮춰주고 이게 제조업들을 하여금 국내에 사라진 일자리를 회복시키는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최저임금 문제도 지금 고쳐야 될 부분이고요. 그 최저임금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연구해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이 똑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요. 그렇죠. 수익률이나 또 기업의 어떤 이 환경 조건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별로 최저임금의 최대와 최저가 한 2배 차이 나고요. 일부는 30% 차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의 최저임금이나 저 지방 시골의 최저임금 똑같습니다. 똑같죠. 아주 비합리적인 거거든요. 이런 걸 개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지금 말씀하신 삼성이나 LG나 잘 나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SK, 하이닉스 이런 데 얼마나 잘 나갑니까? 이런 데는 그 수익률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이런 데하고 저기 구멍가게하고 어떻게 이게 최저임금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거죠. 이런 비합리적인 부분을 뜯어고치라고 뽑아줬는데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이런 거나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무능한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 경제정책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주 52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 52시간이 지키지 않으면 이게 범법자가 됩니다. 징역 2년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살도록 하는 거니까 다 주 52시간 이후에는 안 하려는 거거든요.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이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협의가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노조하고 협의해서 우리는 일 많이 하기를 원한다. 뭐 70시간 일을 하기를 원한다. 뭐 하게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그 수입이 더 나을 수 있도록 노동자들 같은 게 수입이 더 나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된 노동정책을 빨리 이 개혁을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뭐 다들 이렇게 예상을 못했던 부분 같은데 지금 뭐 전 세계의 경제가 EU, 미국, 중국, 일본 다 경제가 지금 갑자기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러는데 한국은 그거 외에도 문 정권이 지금 지정학적으로 미국과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뭐 주한미군을 둘러싼 트러블 또 북한의 핵에 대한 또 이 뉴클리어 이런 리스크, 핵 리스크 그리고 문 정권의 또 이 좌파적 경제 정책에 의한 실정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이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는 개방 경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어려워지는데 이제 우리는 또 우리가 나름대로 독자적인 리스크가 또 정권의 리스크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나 내년 정도 안에는 경제 위기가 IMF에 버금가는 위기가 오지 않겠나고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뭐 보수의 일각에서는 한번 경제가 무너져 버려야 이 정권 무너진다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서민들부터 이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자, 문 정권의 이 지금 위기로 그냥 절벽으로 내몰아가고 있는데 자, 야당은 지금 이런 문 정권이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있는 경제 위기로의 직진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제가 경남 진주를 다녀왔습니다. 그 고향이십니까? 아니 고향은 아니고 제가 지금 돌고 전당대회 있으니까. 출마를 준비하면서 원래 고성입니까? 예, 경남 고성. 저는 사천입니다. 붙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주가 뭐 아시다시피 상당히 단단한 도시지 않습니까? 중산층이 많이 교육 도시고요. 지역에서는 탄탄한 도시죠. 근데 최근에 그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진주의 가장 번화가인 그 일대가 보면은 이 상가가 한 뭐 4, 5층 높이라고 하면 1층이 대부분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주에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그 당원분들께 물어봤거든요. IMF 때도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IMF 때보다 더 힘들더라. 더 힘들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서민들은 체감하는 것은 이미 IMF 수준 넘어섰습니다.
또 최근에 어떤 분은 저한테 비교적 젊은 분인데 이분께서는 주위에서 하는 얘기가 이런 경제 악화가 28년 만에 처음이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준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이 좀 이 경제 정책의 기조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또 그런 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똥꼬집이라 합니까? 몸가도 막 그리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 또 고집은 세죠. 예, 이제 아마 식사 중에 있을 분들 좀 죄송합니다. 똥꼬집이라는 말은 그 보통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자꾸만 국민들한테 저항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집권 여당이 잘못 가면은 그러면 제1야당은 뭘 하냐 이 말이죠. 제1야당의 역할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지금까지 쭉 제가 지켜보고 저 나름대로도 뭐 목소리를 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지도부가 앞으로는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못 가더라도 야당이라도 이 방향 제시는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묻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국민들께 알기 쉽게 그리고 또 그게 한두 가지는 관철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어떤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만 하지 말고 정책 대안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정책이 수용이 되고 수용되니까 좀 나아지네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저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부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야당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 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이게 마치 정경련의 이 한국당이나 한국당의 전신인 정당을 보면 좌파 정당이 잡았을 때 그걸 제동을 걸기 위해서 내는 걸 보면 무슨 규제 완화, 뭐 일률적인 감세 이래가지고 마치 이제 정경련의 이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그런 듯한 대안을 내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 이건 초아마추어에다가 반쯤 좀 맛이 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쪽이 대안이다 그러는데 이쪽이 대안이 되기가 어려울 그런 불신을 갖다가 초래하고 있어요. 당신은 기득권의 대변인 아니냐. 기득권의 대변인이 이 경제 위기에 대안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그 과거의 토니 블레어처럼 우리도 제3의 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본주의 자유시장을 우리는 견제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 가지만 좀 덧붙인다면은 이 자본주의를 지향하되 이 자본주의 그냥 자본주의는 굉장히 메마릅니다. 반드시 이거는 양극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빈부의 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문재인 정권 또는 노무현 정권이 들어와서 이게 더 심화됐지만은 어쨌든 보수 정권이 들어와서도 이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이 잘못 가고 있는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비판은 하되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말씀 정경련의 대변인 역할 이것도 저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 보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자본주의를 저는 지향해야 된다.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것은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하나의 그 희망적인 메시지도 저는 그 경제정책에 담아내야만이 저는 과거에 잘못했던 그런 오류에 대해서 저는 이걸 다시 수정하고 다시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자본주의에서 역할은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도 잘 나가니까 방해를 하지 않으면 되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이 한쪽은 이 자본주의가 공정한 것 같아도 반칙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다 반칙 쓰죠.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우리가 대학 가는데도 반칙 쓰고 군대 가는데도 반칙 쓰고 취업하는데도 반칙 쓰는데 돈 버는 일에 반칙을 안 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그야말로 시장에 내버려두면 자동적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중상주의를 지향하면서 영국의 정부가 한마디로 이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을 높게 만들어서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까 그러지 말라고 정부가 가격을 규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격을 낮추어라고 그래서 서민의 입장에서 아담 스미스가 이 국부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인을 무조건 그냥 강한 사람이 뭐 뭘 하든 간섭하지 말고 약육강식을 방치해라는 것이 마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냐. 이 좀 사이비 자본주의자들이 왜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잘못 적용한 사례인데요. 예. 어쨌든 저는 그 자본주의의 매력 중에 하나는 동시에 출발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많이 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가는 것이 저는 공정한 개념이라 예. 생각하고요. 근데 또 하나의 자본주의에도 폐해 중에 하나는 이게 공정하게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반칙을 다 쓰죠. 그렇습니다. 힘이 있거나 뭐 센 사람이 네, 반칙을 뭐 쓰죠. 자본이 많이 가지고 네. 있거나 하게 되면은 또 유리한 방향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최소한의 역할들은 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자, 뭐 트럼프도 지금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그동안에 이 미국의 이 기업들이 한마디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해외로 다 나가버리고 탈세하고 하는 부분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거는 찬양을 하면서 한국의 보수가 마치 한국의 그런 어떤 탈법에 대해서는 서로 룰을 지키도록 하자는 부분은 좌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수 내부에 뿌리 깊은 한마디로 자본을 대변하는 세력들의 이 좀 세뇌가 깊은데요. 그렇게 하는 이상은 저는 한국 사회에서 보수가 영원히 집권을 못할 거라고 보고요. 이 사회는 이 좌파 세상으로 친북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참 좋은 말씀이고요. 공감합니다. 노블리즈 오블리즈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사회적 책임성이 더 강화돼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소장님께서도 많이 들어보신 글귀입니다만 천민 자본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우리가 지향함으로써 우리 서민들에게도 뭔가 꿈과 희망이 있고 또 서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또 열심히 일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는 조성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고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설을 맞이해서요. 이런 조 의원님과 따뜻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걸 또 댓글을 이렇게 다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과거에 민주당 출신이라서 저거 위장 보수들끼리 잘 논다 이렇게 만약에 댓글을 다시는 분은 이 자신의 머리가 어딘가에 고장이 크게 나 있다. 안 그러면 어디서 좀 어설프게 잘못 배웠다라고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 의원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명절 편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